하더라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아, 예. 그렇죠? 저도 평소에 대표님 소리를 더 많이 듣고 다닙니다. 그렇죠? 예. 또 제가 이준석 의원님하고 얘기를 쭉 나누다 보면 댓글에 그런 얘기가 많이 올라오세요. 그리고 가끔씩 다른 손님하고 얘기를 할 때도 보면 가끔씩 댓글이 올라오는데 예. 유바오 예. 제가 이게 한번 눈이 터졌잖아요. 아, 예, 예. 네, 그 유바오는 이준석 대표님만 쳐다보면 얼굴이 꿀이 흐른다. 아이고야. 네, 꿀이 흐른다. 그래서 예. 뭐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예. 저를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우리 이준석 대표님. 네, 알겠습니다. 자, 바로 그냥 넘어가기 전에 자, 아니 요즘에 예능에 나와가지고 예. 집도 공개하고 네. 세비도 공개했어요. 집은 동탄? 예. 동탄집 공개가 됐는데, 응. 네, 뭐 사실 동탄이라는 주거 단지가 매번 이제 말만 들었지 어떻게 생겼는지 못 본 분들이 많아가지고, 예. 예, 이번에 좋은 기회라 가지고 네. 출연 제안 와가지고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언제 초대할 거예요? 언제든지 오십시오. 너무 멀어. 예, 너무 멀긴 하죠. 멀어서. 여기 서울에서 가면은 한 1시간? 예, 이렇게 걸립니다. 난 김포니까 집이. 아, 그렇지. 그렇지. 예. 근데 그때 만나가지고 예. 우리가 포장마차나 어디서 예. 소주 한잔 하기로 했는데 아직도 못했네요. 그러니까요. 네, 자 한 번은 합시다. 예. 네, 이제 사담은 여기서 그만. 아 그리고 보니까 세비 공개를 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총선 때 중위소득으로 해가지고 국회의원들 세비를 낮추자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뭐 세비라는 게요. 뭐 저는 혼자 지금 살고 있으니까 뭐 자식 키우는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가족 부양하는 비용을 쓰지 않고 있고 저 혼자 쓰다 보니까 그렇겠지만은 이게 사실 세비를 받아가지고 국회의원은 쓸 일이 좀 많거든요. 많죠. 예.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어요. 예를 들어 당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당에서 국회의원 직책당비로 100만 원씩 걷어단 당도 그렇죠. 있고 뭐 50 걷어단 당도 있고 그렇게 거기 우선 그거 까고 시작하는 겁니다. 맞지요. 그리고 사실 경조사 비용은 지역구에서는 낼 수 없게 돼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많이 내요. 다른 사람들은 또 계속 연락 오고 그 기자들도 제대로 쓰면은 물론 이제 이건 정치 자금으로 후원금만 쓸 수도 있지만은 꽃 보내달라는 데만 꼭 보내줘도 10만 원씩이요 최소. 예, 꽃게 큰 손이 국회의원들일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전에 보면 국회의원들 친척들이 꽃가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꽃 비용이 진짜 많이 들 거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세비가 완전 월급이랑 갖다 보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보면 저기 뭐죠? 결혼이라든가 뭐 상가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 예. 유권자분들이나 지인들이 요구하지 않으면 예. 부탁하지 않으면 진짜 세비 낮출 수도 있어요. 근데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부분도 있고요. 사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꽃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고 요즘은 이제 근조기나 아니면 이런 거 죽기 같은 거 많이 조화, 보내는데 조기. 그것도 돈이에요. 그것도 한 번 배송하는데 3, 4만 원 듭니다. 그렇죠. 예. 왜냐면 가지고 갔다가 다시 또 회수해야 되고. 예, 그 전문 업체에 맡기면 한 3, 4만 원 맞아요, 근데 맞아요. 좀 그런 거 제가 봤을 때는 뭐 당연히 애경사는 챙겨야 되는 거지. 챙겨야 되죠. 예.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그게 다 비용입니다. 맞아요. 그게 진짜 그 보면 의정 활동에 열심히 해가지고 정책 개발하는데 집중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네. 또 우리나라 정치 문화상 또 상조 의례 네. 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참 그게 딜레마예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여러 가지로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부분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현실도 이렇다는 부분, 그 부분도 참 이렇게 잘 감안해가지고 묘안을 짜야겠죠. 예. 자, 정치원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예, 보시죠. 자, 정책위 의장 정점식 의장이 어제 사퇴했고 오늘 보니까 김상훈 대구 출신 김상훈 의원 사선 의원이죠. 오늘 임명됐네요. 네, 됐습니다. 총평. 뭐 김상훈 의원님을 넣었다는 거는 이게 역전 현상이 나온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무총장을 지금 재선인 서검수 의원을 넣고 그 정책위 의장의 4선을 배치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보통은 반대를 보통 기대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무총장이 되고 싶었을 3, 4선급 의원들이 많았을 것이고 많았죠. 정책위 의장은 최근에 보면 재선 3선급이 많이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그걸 기대하던 재선 3선들이 있었을 텐데 양쪽 다 지금 약간 불만이 많을 걸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굳이 말한다면은 원래 바람이 불기 전에 눕는 분들이 좀 있긴 합니다. 먼저 눕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이번에
인사로 득을 좀 못 봤다라는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망신 샀고 그래서 아마 인사 때문에 좀 불만 가지신 분들이 늘어날 거로 보입니다. 자, 여러 가지 좀 매끄럽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정점식 의장과의 좀 잡음도 있었어요. 근데 일단은 봅시다.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한테 독대 신청했죠? 예. 요거 어떻게 봤습니까? 왜 했을까요? 글쎄요. 독대 신청을 했는데 이제 사실 그 독대를 정진석 비서실장과 같이 봤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형식상의 독대인지는 또 차치하고 사람의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단판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1대1로 상대하겠다 이런 식으로 일을 풀어나겠다는 의지로 보이거든요. 네. 근데 아마 조금 뒤로부터는 이제 안 받아줄걸요, 잘. 아, 대통령이? 예. 왜요? 저라고 뭐 대통령한테 독대하자고 안 해봤겠습니까? 근데 한두 번 해가지고 좀 그러면은 그다음부터 안 받아줍니다. 근데 또 독대 신청을 예전에 윤 대통령 후보 시절이에요? 아니면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독대 신청을 좀 해본 되고 적 난 다음에 있어요? 해봤죠. 해봤어요? 예, 예. 몇 번 정도 했습니까? 한 3-4번 신청했죠. 그래서 받아들여졌어요? 한두 번 하고 그다음부터는 안 받아주던데요. 오. 그때 이진복 정무수석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네. 이 대표 뭐 이런 거 독대 신청 같은 거 하지 말고 나랑 얘기하자 이러더라고요. 이진복 수석이요? 예예. 그럼 정권 초기일 거 아니에요? 예, 저건 초기죠. 어떤 사안 때문에 독대 신청을 했어요? 그 당시에 뭐 조율할 사안들이 있었기 때문에 연락했던 건데 예. 어떤 조율상? 정책적 조율 사안 같은 것도 정책 조율상? 예, 그런 것도 있었고 네. 뭐 다양하죠. 일이야. 인사도 있고. 예. 근데 딱 그러더라고요. 이진복 수석이? 수석이 예. 자기랑 하자고? 예, 이제 자기랑 얘기하자고. 왜? 모르죠. 그 대통령이 안 만나겠다 했나 보죠. 아니 당대표하고 정무수석하고 왜 조율을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이제 쳐내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데? 예. 뭐 이해가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당대표 그러니까 당대표 시절에 여당 당대표인 이준석 대표가 예, 예. 대통령에게 독대 신청을 했어요. 네. 한 두세 번? 서너 번? 네, 서너 번 정도 서너 번 독대 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진 건 몇 번이에요? 2번 정도? 두 번 정도? 그럼 그 두 번 정도 받아들여졌을 때 네. 그때 대화는 어떤 대화였습니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정책 얘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뭐 몇 번 공개한 적도 있지만 뭐 정책적으로 북한 방송 TV 같은 거 개방하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 그때 대통령이 그 뭐 자유 이런 거 34번 취임사에서 얘기하고 했는데 뒤에 나오는 정책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거 저는 이런 네. 거 좀 합시다부터 시작해서 네. 많이 얘기했었죠. 받아들여졌어요? 받아들인 다음에 나중에 뒤집었죠. 구체적으로 어떤 거였죠? 아까 말했던 북한 TV 개방 같은 거 네. 하겠다고 해서 통일부 지시 내린 다음 나중에 이런 거 왜 하냐 그래가지고 또 뒤집혔어요? 뒤집히고 당내 현안 같은 거는요? 예를 들어 그 당시에 기억나는 게 이런 거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이제 저는 지방선거까지 압승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렇죠. 네. 총선 대비를 해야 된다. 네. 총선 대비하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지나간 얘기니까 제가 해드리면요. 네. 뭐 예를 들어 그 부산에 이제 선거가 중요해질 텐데 총선에서 네. 그럼 미리 사람이 좀 투입돼 가지고 거기에 예를 들어 민주당 전재수 의원님이 계신 곳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좀 괜찮은 사람 미리 보내가지고 준비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특정 인사 얘기해가지고 뭐 이분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네. 좀 거기 배치하면 안 되느냐. 예. 부산 북구 쪽에 이제 배치하면 안 되느냐 그렇게 했더니만은 네. 저한테 막 그 사람 막 되게 싫어하는 것 같이 얘기했어요. 누군지 말씀 못 하시고? 지금 이제 얘기 못 하죠. 근데 싫어하는 것 같이 얘기해가지고 뭐지? 가까이 이제 다 같이 다니는 걸 보면서 저는 그렇게 오히려 얘기한 건데 왜 난리지 막 이랬는데 당시 비서관? 그렇죠. 당시 비서관. 네. 지금 백지 살았죠? 알았죠. 예. 그래가지고 누군지 알겠네. 예. 뭐 대충 다 아실 겁니다. 근데 하여튼 지금 지역 옮겨가지고 국회의원 됐죠? 예, 그렇죠. 옮겼다기보다는 그분은 거기에 배치된 적이 없죠. 없죠. 그러니까 거기는 배치된 적이 없고 다른 데로 돌고 돌아가지고 그렇죠. 해운대 갔다가 예. 해운대에 출마하겠다고 갔다가 다른 지역 갔다가 예. 또 다른 데로 가가지고 당선된 사람이죠? 예. 차관도 했던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뭐 그런 거 하나하나 이제 상의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예. 아니 당연히 당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 총선 승리용 배치를 하려고 이렇게 막 사람 갖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 제가 얘기한 대로 다 배치했으면은 총선 지금보다 결과 훨씬 좋았을걸요. 그래서 서병수 전 의원이 결국은 거기 가서 아깝게 피했죠. 예, 그렇죠. 그렇죠. 부산 석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그런 제안을 안 받은 이유는 이길 수 있는 제안들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좀 이상한 게 하여튼간 그런 거 되게 막 뭐라 될까요? 뭐 싫어하더라고 보니까요. 막 인사 배치나 이런 거 얘기하면은. 그럼 그 이후에는 그 독대가 거절됐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몰라요. 거절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진복 수석이 전화를 해서 네. 본인하고 얘기하자고 했던 거는 거절이라고 봐도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얘기 안 했죠. 뭐. 그렇게 그건 몇 번 정도 있었어요. 그다음부터는 한 번 딱 그렇게 한 다음부터는 안 했어요? 얘기 안 했죠. 얘기 안 했어요? 네. 그 당시에는 어떤 얘기 하려고 했습니까? 그때도 비슷한 거죠. 정책과 당 현안 같은 예, 예. 거, 총선 관련된 얘기도 있을 수 있어요. 총선 준비 같은 저는 그때 총선 제가 그 당시에 제 1년 당대표 하는 동안에 대선과 지선 이기는 것 때문에 난리 났었고 그것 때문에 저는 완전히 그 체력적으로나 다 소진된 상태였고 그 다음 1년은 제가 당 체제 재정비하는데 쓰겠다라 그래가지고 그렇죠. 혁신이 총선용 인물 배치가 혁신이하고 그다음에 여의도 연구원 2개로 분할해가지고 전략연구원 만들고 뭐 이런 걸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네. 그거 하느라 이제 그런 거 상의하려는 게 되게 많았죠. 그런데 혁신이를 하는 거를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때 그랬었죠.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 되게 싫어하고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래서 이진복 정무수석이 나하고 얘기하자. 그래서 이진복 수석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분하고 뭔 얘기를 합니까? 그분이 뭐 그분하고 얘기하라는 거 그냥 자기가 얘기하기 싫다는 거니까. 예, 그 뭐 제가 얘기할 필요 없죠. 그거. 그러면 그 당시에 두 번의 독대를 했을 경우에는 식사 자리를 통한 독대였습니까? 아니 일반적인 차담이었습니까? 차담 같은 거. 차담 시간 정도는. 예. 시간은 한 2-3시간? 두세 시간 정도 얘기는 했어요. 예, 예. 그럼 대화의 뭐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아니 다 제가 되게 저는 심각한 얘기를 했고 되게 이거는 승리를 위한 다 제안들이니까 뭐 논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얘기들이었으니까 당연히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죠. 근데 그 다음에 말이 바뀌니까 문제지 자꾸. 딱 두 분이었어요? 네, 그때는. 그때는 비서실장이 누가 동석하지 않고. 자, 그렇다면 본인이 경험으로 반추해 봤을 때 네. 한동훈 대표와 이번에 그 윤 대통령과의 독대는 사실 독대라고 보기는 그렇네요.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을 했으니까. 그렇죠. 네. 무슨 얘기가 오갔을 것 같아요. 뭐 나왔던 얘기는 뭐 취재의 영역이겠지만 일단 보도된 내용으로 보면 뭐 확인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우선 좀 기자들이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는 게요. 존대를 했냐 반말을 했냐가 더 궁금해요. 네. 정진석 실장이 있었으니까 왠지 존대를 했을 것 같긴 한데 네. 윤석열 대통령은 그때 존대했어요, 반말했어요? 저한테는 어떤 상황에서 존대했나요? 그렇습니까? 예. 네. 근데 그러고 이제 술자리에서는 또 이제 또 이준석 욕하셨죠. 근데 그러니까 존대를 한다는 거는 윤 대통령이 굉장히 사무적으로 그냥 건성으로 만나셨다라는 의미일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아마 존대를 했을 것 같고 저는 큰 알맹이 있는 얘기를 안 했을 거다. 큰 알맹이 있는 얘기는 했을 거다. 네. 그러면 우리 또 뭐 상상 영역이긴 하나. 네. 이 다음에 정점식 정책위 의장이 사퇴를 했어요. 네. 사퇴를 하면서 하루가 지나서 한동훈 대표가 정점식 의원을 만나가지고 의견을 전달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제 기자회견이라는 건 특별한 형식을 빌어서 본인이 사퇴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한마디를 남겼죠. 임명권은 없다. 당원 당규에 이러면서 사퇴를 했는데 혹자들은 뒤끝이 있다. 라는 의견이 있고 혹자들은 당원 당규상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물러난 거다. 어떤 쪽으로 보세요? 아니면 본인의 개인적인 이 대표의 생각은? 저는 뭐 어차피 임명권이 있거든요. 대표한테. 임명권이 있다? 네, 임명권이 있고 그 임명권에 대해서 추인하는 권한이 이제 의총에 있다 이런 건데 저는 지금까지 국민의힘이라는 당과 그 전신에서 정책위 의장이 이제 지명제로 바뀐 다음부터 정책위 의장 지명했는데 의총에서 거부된 사례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실상 그거는 의총에서 진짜 이상한 사람을 넣었을 때 그걸 거부하는 거지. 네. 뭐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합리적인 사람을 그냥 제시했다. 그러니까 미리 예를 들어서 그냥 뭐 김상훈 의원 이렇게 얘기했다. 네. 그러면 거기에 반대할 의원 없었을 겁니다 아마 그건. 네. 그래서 어제 그 다른 라디오 방송에서 이준석 의원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맨 처음에 그냥
다른 사람을 그냥 했으면 될 문제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그렇죠. 얘기한 거죠. 저도 제가 대표됐을 때 이제 김도부 의원님을 이제 정책위의장 지명했는데 사실 저는 지금 그 앞에 계시던 분이 누군지 기억이 안 나네요. 저는 원래 지도부 새로 서면은 그냥 딱 그렇게 짜서 그냥 발표하는 거지. 뭐 앞에 분에게 뭐 물러나 주십사부터 시작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괜히 언론의 관심사를 사게 되는 것이고 저는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지금 이번에 사태가 좀 커졌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보면 근데 오늘 또 보면 그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이죠. 아마 지금 지명직 최고위원회 물망에 오르고 있는 분인 것 같은데 그런 관련된 질문에서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준석 대표가 그냥 가면 하는 것이지 자고우면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커진 것 같다라고 했더니 김종혁 이분은 이런 얘기했어요. 그거 맞지 않다. 그렇게 얘기했으면 오히려 당 갈등이 더 심각해졌다. 요즘은 참 국민의힘에서 저한테 뭐 별의별 거 가르쳐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전에 배현진 의원이 저한테 뭐 청문회를 가르쳐 주겠다 비슷한 것도 있었고. 그렇죠. 자기는 재산이고 본인 초선이기 때문에. 이준석은 초선이면 청문회도 못 할 거다 이런 거 하고. 제가 청문회 한 영상 조회수가 배현진 의원 조회수보다 많을걸요.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좀 그런 거 쓸데없는 좀 가르치려 드는 거. 사실 김종혁 위원장이 언론인으로서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고 했지만은 그렇죠. 예, 그리고 베테랑이시죠. 저도 뭐 친하게 지냈고 했지만은 적어도 당무에 대해 가지고 뭐 그 가르치실 상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예. 그 김종인 위원장이 오늘 중앙일보 인터뷰를 했는데 예. 상당히 디테일한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여러 가지 질문을 한번 여쭤볼게요. 자, 도와준 후보들이 대통령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실패하거나 위기를 맞았다. 결과적으로 김 전 위원장이 정치에 실패한 것 아니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내 잘못이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다 했는데 결국은 되고 난 다음에 초심을 잃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 대표가 얘기했던 얘기와 일맥상통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보수는 예를 들어 지금 보수 소위 말하는 애국 보수 하시는 분들이 한 30% 정도의 전 국민 중에 비율로 있다고 하면요. 거기에 어떻게 15% 20%의 중도적이고 그런 스윙 보터들을 얹어 오느냐가 이제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래서 좀 그런 비애국 보수적인 사람들이 선거 때 되면은 굉장히 역할이 많죠.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도 역할 하시고. 근데 문제는 이기고 나면은 그 결국엔 뽑은 사람 한 50% 정도였어요. 비율은 오히려 이제 보면 애국 보수가 많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꼭 그 다음에 이제 당권을 잡기 위해 가지고 아니면 그 집권한 사람은 꼭 그 안에서 그 50% 안에서의 비율이 큰 집단에게 소구하려고 달려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으면서 맨날 순혈성 또는 희한한 걸 강조합니다. 이제. 네. 예.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세네 번 반복되니까 양치기 소년처럼 이제 보수에서 그런 작전 자체도 선거에 구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김종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또 질문 하나 드릴 텐데 이준석 개혁신당과 한 대표를 비교하면 어떠냐고 질문을 했더니 김종인 대표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의원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에 기여를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쫓겨났다. 그래도 이번 총선에 당선됐기 때문에 227년 대선 때 유력 대선 주자가 될 기반을 갖췄다. 여기에 한동훈 대표까지 등장하면서 보수 진영의 세대 교체 가능성이 훨씬 농후해졌다고 생각한다. 두고 봐야 하겠지만 한 대표와 이준석 의원이 대통령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할 수 있는 계기는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말에 동의하죠? 뭐 저는 한동훈 대표가 그러니까 대표직을 어떻게 수행할지에 따라 달렸다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으로 봤을 때는 제가 항상 비유하는 게 그 총선 앞둔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의 리더십 역할 중에 제일 난이도가 낮은 겁니다. 난이도가 낮다. 네, 우선 비대위니까 비대위원들 내가 지명했으니까 비대위 안에서는 이견이 없고
그 공천권이 있으니까 내 말 다 따르고, 의원들은 말 따르고. 예, 개별 방송 안 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대위 총선 앞둔 비대위가 난이도가 제일 낮아요. 자, 그다음에 난이도가 제일 높은 당 대표는 무엇이냐 하면은 선거가 없는 시기에 원외 당 대표가 제일 난이도 높아요. 아, 지금이네요. 예, 그러니까 통제할 수단도 없고 왠지 나는 선거가 없는 시기에 뭐 선거 캠페인하고 돌아다닐 수도 없고 뭐 할지부터 막막한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한동훈 대표 지금 한 열흘 가까이 됐는데 뭐 하는 게 없잖아요 지금 능동적으로. 조금 아니 처음이라서 그럴 수 있지만 일단은 조금 그렇죠. 예. 지금은 언론이 전부 다 뭐 하기만 해봐라 기사 써줄게라고 대기하고 있는 한의문 기관이거든요. 혼임은 기간이죠. 근데 그거를 기회를 잘 못 살리는 게 뭐냐면 이건 한동훈 대표가 잘못한다기보다는 실제 할 게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난이도가 제일 높아요. 네, 난이도가 높죠. 예. 정치 시험 때죠. 그러니까 선거가 없는 시기에 원외 당 대표는 진짜 할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제가 굳이 비유하자면은 아까 선거 앞둔 비대위원장이 제일 쉬운 거라 그랬는데 그거 못했잖아요. 잘 못해가 선거 크게 졌잖아요. 그러면 제가 굳이 비유하자면은 공통수학에서 빵점 받은 학생이 지금 난이도 제일 높은 수투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장난 아닌 겁니다, 난이도가. 근데 갑자기 잘한다고 기대하기가 쉽지 않죠. 평가는 다를 수 있죠. 왜냐하면 총선 패배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는 용산에 대한 패배 책임론이 있고 또 한 대표에 대한 패배 책임론도 같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보면 7대 3이냐 8대 2냐 이런 책임론이 있기 때문에 한 대표에게 책임론을 다 할 수 없다는 부분도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감안해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이고. 근데 그거는 좀 비겁한 게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지금까지 2010년대 들어가지고 그러면은 전국 단위 선거 이겨본 사람이 당대표 역할을 박근혜하고 이준석인데 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의 인기가 떨어질 때 그걸 반전을 만들어내가지고 총선 이긴 거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그 이명박 대통령 인기가 없을 때 그거 알고 비대위원장 맡아가지고 실제로 승리를 과반을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승리했던 당대표들은 다 그런 거 모래주머니에서 차곡한 겁니다. 예. 이준석은 윤석열 대통령은 달고 선거 치른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 그때 대선 때는 뭐 아주 매력적인 후보여가지고 그렇게 했나요? 뭐 가면은 뭐 신발 뭐 기차에 발 올리고 맨날 그런 거 사고 터지고 뭐 다 기억나잖아요. 그때 뭐 아이빌리브 사과, 개사과 뭐 매일 빵빵 터지는 거 다 덮어가면서 이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근데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 비대위원장 할 때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없었나요? 그 상수였던 거고 누가 뭐 비대위원장 안 받으면은 뭐 혼낸다고 했나요? 본인이 손 들고 가가지고 그런 그 모래주머니가 있는 거 알고 뛰어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몇 대 몇이냐 가릴 게 아니라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이 있음에도 이길 자신이 있을 때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더 90석 뭐 100석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일단 뭐 한 대표가 100석 위로 선방했다라는 의견 평가도 있다는 부분을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건 너무 그렇게 사는 건 너무 편한 해석이죠. 그건. 네. 어떤 회사가 적자가 났는데 1,000억 적자 날 거를 500억 적자로 메꿨다. 나 대단한 경영이냐 이러면 그건 정신 나간 사장이잖아요. 그건. 나를 이준석 대표님 나를 네. 너무 곤란하게 하지 마세요. 아, 예. 아, 친한 형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죠? 예. 저도 직업인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나는 990만 원 못 받, 940만 원 못 받아요. 아. 알죠? 992만 원. 990만 원 못 예, 받아. 예. 그리고 나는 가족이 4명이야. 아이고야. 제가 사겠습니다. 밥을. 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일단은 그 한동훈 대표를 포함한 전당대회에서 일단은 62% 당심 뭐 민심 합해서 62% 63%가 나왔어요. 네. 상당히 압도적인 지지율이에요. 그 지지율에 대한 의미 이런 평가를 좀 듣고 싶어요. 결국에는 지금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다른 후보들에 비해 가지고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과 어느 정도 각을 세우려고 하는구나라는 거에 대한 평가가 들어갔다고 봐야겠죠. 네. 그런데 저는 줄곧 얘기하는 게 이게 결국 항상 마지막 결말은 약속되는 처럼 나온다. 예, 그거는 한동훈 대표가 사실 지난 총선 앞두고도 비슷한 액션을 취하다가
서천까지 가가지고 90도 인사하고 이렇게 카노사의 굴욕 사진 찍히고 이렇게 하면서 네, 결국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제가 참교육이라는 표현을 썼지만은 그 참교육이란 단어는 솔직히 무슨 의미입니까? 예? 계속 이제 몽둥이 들고 나타날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예. 아니 지금은 대탕트 분위기인데. 예? 대탕트 분위기인데. 그런 게 어딨어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예. 윤석열 대통령은 그 분명히 몽둥이 들고 또 나타납니다. 또 나타난다고. 예. 그럼 두고 봅시다. 일단은 그 국민의힘 얘기는 그만하고. 예. 자,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예. 두고 또 탄핵을 오늘 저기 보고했죠 어제? 예. 오늘이나 내일쯤 표결하나요? 그렇죠. 예. 오늘 중에 표결하게 돼 있죠. 저기 개혁신당은 여기에 저희는 동조 안 했죠. 탄핵은 찬성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자, 이유를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부적절한 여론이 많고 실제로 청문회 보니까 부적절한 요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청문회 마치는 발언할 때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좀 실망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고, 그렇죠. 부적격 인사라는 취지로 얘기했거든요. 맞아요. 자, 그것과 별개로 예, 임명이 된 이상 그러면은 탄핵이라는 거는요. 예. 그 공무원이 일을 하면서 발생한 것들에 대해 가지고 다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임기 그렇죠. 중이나 아니면 그 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가지고 문제되는 걸 해야 되는데 예. 지금 뭐 이제 일 시작한 지 24시간도 안 된 상황에서 탄핵을 발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출근하고 퇴근하고 회의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제도 자체의 취지랑 맞지 않게 운영되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얘기 나오는 게 하지만 이진숙 위원장이 이러이러한 일을 할 거기 때문에 탄핵이라는 기술적인 도구로 그거를 막아 세워야 된다. 예. 라는 얘기는 이건 예방적 탄핵이거든요. 예방적 탄핵. 예방적 탄핵은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예. 입법부의 소속의 국회의원이라면은 아무리 누가 위험해도 예방적 탄핵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런 식이라면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그 뭐 탄핵이 물론 사법 절차는 아니지만은 그 앞으로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이 국가 운영돼야 되는 거거든요. 저 사람은 높은 확률로 사고를 칠 것 같으니 먼저 잡아가두자 이런 게 가능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법 체계가 운영되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탄핵제도 이렇게 됐고 하면 전 냉정하게 이진숙 후보자 그렇게 뭐 사고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앞으로 굉장히 위험한 그런 정치적 판단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럼 그 논리대로 선제적으로 대통령을 탄핵하고 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헌법에 직무적으로 네. 헌법에 어긋나는 일을 해야 탄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게 좀 민주당이 어떤 논리로 가는지 모르겠고 저는 이제 헌법재판소도 이걸 바라보면서 예전에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탄핵 들어갔을 때 이태원. 몇 달은 걸렸죠.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로 해남부 장관이 적절히 직무를 수행했냐 이걸 따져볼 수 있는 소지가 있었으니까 있었죠. 이거 심리를 했죠. 네. 근데 이번에 만약에 이제 채 24시간도 안 한 사람에게 탄핵을 이제 들어간 거였기 때문에 이거 제가 헌법재판소를 받아본 다음에 야, 이거 그냥 각하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예. 민주당 의원들한테 한번 얘기를 했다면서요. 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어제도 얘기하고 왜냐면 이거 띡 들어갔는데 각하해 버리면은 망신살이거든요. 그건 망신이에요. 국회는요. 그렇겠죠. 예. 그러면은 저는 지금 탄핵에 너무 올인하는 그 모습 자체가 저는 민주당이 해온 지금까지의 탄핵 검사 탄핵부터 해서 이 탄핵 릴레이라는 것이 그렇게 끊겨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검사 탄핵도 저는 표결할 때 찬성 안 했어요. 그러니까 검사 탄핵도 그래요. 강백신 검사, 박상용 검사, 아니, 애초에 김영철 검사, 엄유진 검사. 이게 말이 돼요? 기반 정보가 틀린 정보였었잖아요. 그래요. 그 뭐 오물 예. 검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를 봐서라도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고발도 막 하잖아요. 고발도 막 하는데 김영철 검사를 탄핵을 거론하면서 그 다음에 또 저는 만약 이진숙 후보자가 법인카드 사용한 것에 대해서 뭐 좀 해명이 안 된 정황들이 많아가지고 그걸 고발하자. 오케이 그런 건 할 수 그건 있어요. 고발해도 돼요. 네, 그건 할 수 있어요. 그건 오케이. 저는 그거 동의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요 민주당 지지층도 이거 약간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게 저희 개혁신당이 물어봐요. 아니 왜 개혁신당은 이진숙 몰아내는데 동참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게 의미 없는 짓을 자꾸 해대는 거거든요. 음. 이거 가도 저는 각하는 완전 망신이고 예. 이진숙 후보자가 이거는 심사를 받아도 기각 확률이 높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짓을 왜 하냐는 거죠. 그렇죠. 예전에 보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거 하자 그러면 제가 계속 안 된다 그랬거든요. 네. 뭐 김건희 여사가 그때 뭐 멤버 유지 논문 이런 것 때문에 문제됐을 때 멤버 유지 높은. 예, 멤버 유지 논문 이런 거 문제됐을 때 뭐 갑자기 그 대통령 측에서 뭐 국민의힘 내에 있는 교수 출신 의원들 다 모아가지고 기자회견하자 이거 문제 없다고. 그래서 아니 택도 안 돼도 하지 말라고. 이걸 멤버 유지를 어떻게 이걸 디펜스하냐. 근데 그때 막 그거 안 해준다고 막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될 방법을 써야지 이렇게 막 그 떼쓴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게. 근데 저는 그런 거는 단호하게 거부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 지지층 중에 일부도 그런 거 자꾸 무슨 뭐 아니 민주당이 개혁신당한테 무슨 뭐 밥이라도 샀습니까? 뭐 왜 개혁신당이 거기에 따라가줘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그거 이상한 거 하는데 평소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뭐 꼭 그렇게 항상 무리지어서 본인도 경제적 활동이랑 다 하시는지 참 답답한 일이죠. 예. 답답한 저는- 일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개혁신당은 적어도 그런 거는 말 안 되는 얘기는 동참 안 합니다 저희는. 그리고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가지고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이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최상병 특검법을 내놓으라고 제3자 추천안을 압박을 했어요. 그 네. 입장이 좀 바뀐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에서 이 3자 추천안 이 특검법을 내놓아야 될 상황이 온 네. 것 같기도 하고 네. 이거 일단은 민주당에서 전략을 바꾼 거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근데 민주당 의원들과 얘기해 보니까 결국 한동훈 대표가 못 내놓을 거라 생각하더라고요. 어떤 의미에서 당내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반발이 이제 있어서 이게 참 정치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거워야 된다는 게 예.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예전에 그 세종시 관련해서 원한 고수라든지 이런 것들 한마디 한마디가 무거웠기 때문에 박근혜라는 정치인이 힘을 받았던 건데 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당장 보세요. 지금 대표된 다음에 메가서울 어쩔 겁니까 지금? 어떤 의미죠? 그 김포 서울 편입한다는 거. 아 메가 서울. 네, 그런 거 지금 자기가 뭐 목련 입히면 어쩌고 했는데 네. 지금 입 싹 닫고 아무 말 안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 부분은 조금 그렇네요. 지구당부활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법에는 낼 겁니까 지금? 그거는 낸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그런데 지금 해놓은 말들이 음. 실현이 안 될 거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굉장히 부담일 거고 3자 특검이라는 것도 결국 발의를 해야 되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이 중차대안건에 대해 가지고 의원들의 동의를 못 받아내면은 시건한 게 되는 거거든요. 설득을 하겠다는 입장이죠. 중진 의원들 포함해서 의원들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인데 저도 그 부분은 걱정이 되는 게 의원들이 일단은 이전의 당론으로 특검법은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걸 설득할 것인가 이게 또 정치력의 시험대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이거의 반대의 가장 핵심이 윤석열 대통령의 반대일 텐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바뀐 게 없어요. 한결같은 분이에요. 말 안 들어요. 그러면 이분이 뭐 다른 대안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지금 뭐 민주당 측에서는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제안한 변호사 회장 예. 추천 방식의 제3자 특검도 가능하다. 예. 생각 있습니까? 뭐 항상 개혁신당은 맞는 말만 하기 때문에 제대로 논의만 하면은 항상 네. 저희 대안으로 갈 겁니다. 그래요? 네. 사실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건 논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나중에 이 특검이 기소한 것을 바탕으로 또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결론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요. 판결을 내야 돼요. 대법원장이 특검도 추천하고 나중에 이 사건의 기소가 되면 재판까지 맡아서 한다는 재판까지 맡아서 거는 예, 그 뭐
좀 이상한 거죠 이거는. 예. 그렇죠. 약간 좀 그런 부분. 자기 머리 자기가 깎는 느낌이거든요. 예. 이거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또 다른 또 당내 국민 같은 경우는 당내에서 또 다른 논란이 될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을 또 어떻게 또 해결하느냐가 한동훈 대표에게도 남겨진 숙제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꼭 하나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는 지금까지 계속 이 최상봉 특검법에 대해서 예. 계속 주장을 했었고 특히 박정훈 대령에 대한 공소 취소, 항명죄에 예. 대한 항명수괴죄였나요? 네. 그걸 공소 취소를 해야 된다는 입장을 예. 줄기차게 주장을 해왔죠. 그거와는 결이 다른 문제일 수도 있지만 국민의힘의 권성동 의원이 계속 지금 장경태 의원이라든가 김규현 변호사와 관련해 가지고 JTBC와의 보도와 관련해 가지고 제보 공작 논란을 제기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한번 쭉 내용을 보니까 예. 권성동 의원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셨나요? 아무래도 김기현 변호사가 본인이 민주당에 공천 신청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의혹이 많이 제기됐던 건 사실이고 그리고 단톡방에 나와 있는 내용 그리고 JTBC가 보도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을 아주 객관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바꿔서 A, B, C로 나눠가지고 보도했던 내용, 예. 또 이종호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배경 이런 것들이 보면 또 시점들 그렇잖아요. 예. 구명을 했다는 시점들도 다르고 여러 가지 의문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이 건에서 이종호 씨가 했다는 말들은 결국에는 그 흔히들 의심하는 그래서 VIP가 누구냐 3부가 뭐냐 이런 거 갖고는 추가로 더 뻗어나가는 의미의 그런 부가 정보지 아까 언급됐던 박정훈 대령에 대한 처분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원래 시작했던 핵심적인 부분은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제보가 어느 정도 부실한 거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진짜 권성동 의원의 말대로 이것이 민주당과 연계된 공작이 맞고 하다면은 저는 김기현 변호사가 정치에 뜻이 있던 사람인데 그러면 총선 전에 왜 이걸 활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두 가지죠. 애초에 진짜 김기현 변호사가 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거를 공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제보한 것이다라고 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번째로는 애초에 총선 전에 까가지고는 이 내용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해가지고 안 깐 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 JTB 기자한테도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그냥 나도 확실치 않은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그걸 후자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권성동 의원의 시각인 것이고 뭐 전자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가능성 열어놓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이준석 대표가 계속 얘기하는 것은 이 전 문제잖아요. 예. 그렇죠? 예. 최상병의 억울한 그러니까 순직과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그 수사와 관련된 외압이 있느냐 없느냐 예. 그 부분은 본질적인 문제고요. 예, 예. 그 이후에 그것들을 그 임성근이라는 사람을 예. 그 구명이라던가 하는 부분의 과정 속에서 알고 보니 그 뒤에 골프가 있고 무슨 뭐가 있고 한데 그거를 김기현이라는 그 메신저가 제보자가 민주당과 관련돼 있던 사람이고 뭔가 이게 조작이 돼 있고 제보가 돼 있어서 이게 쭉 가면서 보니까 김건희 여사하고 관련이 돼 있더라라고 하면서 이게 좀 방향을 굉장히 이상하게 틀어가면서 음모론 쪽으로 가고 있는 이건 별개의 트랙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거기에 또 3부 이게 3부가 뭐 유상범 의원이 골프장 3부냐 그랬다가 이제 이게 3부 토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망신 사고 이렇게 3부 했다는 건데 토건하고 골프장 3부 이거 아직 밝혀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임성구 사단장이 나와서 3부 없다 그랬으니까 골프장이 그 해병대 골프장에는 3부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3부 아닌 걸로 이제 돼가지고 3부 토건으로 이제 된 건데 아니 그 3부 토건인지 골프장 3부인지 이게 밝혀지지 않은 건 결정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유상범 의원이 그 국회 청문회장에서 골프장 3부 맞죠 그랬는데 그 해병대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에 3부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3부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좀 웃긴 상황이 된 건데 예. 저는 근데 뭐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민주당 쪽에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것이 박정훈 대령이나 아니면은 그 최수근 해병에 대한 그 처우와 관계된 것은 아니고 여기서부터는
탄핵으로 가는 빌드업이거든요. 누가 봐도. 그러니까 그걸 위한 빌드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런데 그것과 이 사건과 연계는 임성근 구명 운동을 했느냐 아니냐인데 예를 들어 이종호라는 분이 좀 이제 그 말을 쉽게 하는 분인 거냐 아니면은 진짜 이분이 뭔가 역할한 거냐 이 차이를 놓고 좀 다투는 건데 글쎄요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인화성 물질은 쌓여 있고 여기에 도화선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아다니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마지막으로 네. 예전에 대표 시절에 그 최고위원들 네. 보면 이번에도 보면 정전식 의원 보면 5대 4냐 4대 5냐 뭐 이것 때문에 사실 네. 벌어진 일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네. 제일 어떤 최고위원이 제일 힘들었어요? 저는 조수진 최고위원이 제일 힘들었고. 힘들었고요. 예. 그리고 배현진 최고위원은 뭐 좀 조변 섞기 하는 분이니까 힘들었고 네.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또 옆에서 또 나지막하게 태클 거는 분이니까 또 이렇게 좀 더 나오세요. 네? 어. 아 저희 여기 방송 오기 전에 같은 커피숍 앉아 있어요. 아 그랬어요? 네, 일찍 오셔가지고 커피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댓글 간단히 읽어드릴게요. 아프로디트님, 준수한 두 분 너무 좋아요. 이솜결님, 유 차장님과 이준성 의원님 케미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제니퍼 찬님, 우리 의원님 깐머리 너무 이쁘다. 아이고야. 세로이님, 준스톤 의원님 언제 휴가세요? 물어보시네요. 네, 그다음에 캡틴 손동구님, 유 차장님 시작에 믿고 보는 강펀치, 날카로운 강펀치 끝에 내일도 강펀치 멘트 해달라고 하십니다. 자,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준수한 토크 오늘 또 시간이 꽤 지났네요. 네. 하여튼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도 재미난 얘기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